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사기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은 소송을 통해서 했고요. 걸린 기간만 따져보면 1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심리상 한 4, 5년은 걸린 기분이더라고요. 그만큼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승소하고 또다시 제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제 삶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건 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요. 결혼 전에는 제가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남들은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가 못나 매일 혼자서 청승을 떨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혼 후 제가 느끼는 결혼 이전의 삶은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돌아가고 싶은 완벽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비록 이혼녀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혹여 외롭다고 누구든 만나 의지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성분이 있다면 말려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겸사겸사 제가 겪었던 황당하고 어이없던 사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작당하라고 철저히 저를 속였는데요. 그때도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고 와이프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 그걸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나 본데 아무래도 저를 호락호락하게 본 것 같았어요. 제가 인상이 순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하지만 반전으로 성격은 그다지 순한 편은 아닌데 전 남편은 그런 성격을 알았으면서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 때문에 더 화가 났었는데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이 저에게 사기친 건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상견례 때 당신이 집을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사실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말리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다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리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저희도 어쩔 수 없었는데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가 매매 계약했다는 집을 가보니 좋긴 했어요. 둘이 살기엔 평수가 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전세도 아니고 매매이니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그렇고 혼수 장만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가 집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랑 저희 부모님은 혼수 장만에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죠. 그렇게 완성된 저희 신혼집은 집들이에 놀러온 사람들마다 감탄할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직업 특성상 야근도 많고 출장에 외근도 많아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워낙에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또 만족하고 있었기에 불만은 없었죠. 집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완벽히 누리지 못해도 나중엔 실컷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남편에게도 의외의 면을 발견해 당신은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자부했는데 그렇게 제가 감사하고 좋다고 했던 것들은 죄다 사기였어요. 전부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저 혼자 놀아난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어쩌다 제가 저런 인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방송국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쭉 여러 방송국을 다니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만들다 보면 정말 여러 관계자 사람을 만나거든요. 장소도 섭외해야 하고 때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남편에게 상당수 도움을 받아 일이 수월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 신경을 써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제 마음에 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정신없이 바쁜 생활 탓에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도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던 저였기 때문에 사실 반 시체나 다름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남자가 저에게 공이란 공은 다 들이고 있더군요. 그것도 자그마치 3년이 넘었는데 그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런 수뇌부를 갖고 있는 남자라면 만나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드디어 그 남자의 마음에 화답을 했는데요. 지금은 딱히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제 전 남편의 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둥글둥글 곰상이었어요. 여러분들 푸바오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웃을 때는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귀엽기도 했는데 제가 처음 연락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이 남자의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어린아이 같더군요. 저는 그 얼굴이 좋았어요. 게다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초롱초롱 눈빛을 빛내며 경청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연애를 아주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혹했던 거였죠. 하지만 인연은 타이밍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오랜만에 깨어나고 있는 연애세포가 반가웠고 순식간에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오랜만에 하는 연애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게다가 바쁜 제 일정을 100% 이해하고 있던 남편에게 그야말로 홀딱 빠져 있었는데요.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 저를 챙겨줬어요. 먹을 것부터 시작해 우산, 겉옷, 아플 때는 약까지 사와서 저를 챙겨줬는데 덕분에 제가 연애 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는 처음으로 결혼에도 관심이 있을 때였는데 그렇게 연애 4년을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그 남자와 약속했죠. 당시도 좀 바쁠 때긴 했어도 연봉이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살 만큼은 되었어요. 더욱이 저 혼자만 버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도 연봉이 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벌면 그럭저럭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인상도 꽤 좋았죠. 시어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하셨는데 일을 오래 해서 그러신지 일하는 며느리를 좋게 봐주셨어요. 요즘은 여자도 능력 있으면 자기 능력 발휘하고 살아야지. 나야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덕에 이렇게 아들도 키우고 방송국 다니는 며느리도 보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드디어 아들 장가 보내고 해방인데 이렇게 똑똑하고 멋진 며느리도 보다니. 내가 말년에는 복이 좀 있으려나 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어머니도 참 저희가 왜 싸워요. 그리고 이렇게 저 좋게 봐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저도 형섭 씨한테 어머니 얘기 종종 들었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호망이라면서요. 아우 얘가 그래? 정말 못 말려.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야. 기존 고객들 관리만 좀 해드리고 있지. 신규 계약은 거의 없어. 그래도 뭐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마 내가 아들 며느리 등골 빼먹겠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도 참 내가 남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이제 나한테 의지해도 돼. 나는 말이야 장가 가서도 엄마한테 잘하는 아들이 될 거야. 됐어. 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우 얘가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서 어쩌지? 민경아, 내가 니들 결혼식 전까지 얘 정신교육 시켜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장가 가면 이젠 나랑은 끝이야. 장가 가서 자기 식구 생겼음. 거기에 잘해야지.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인데 끝이라고 하세요? 저는 오히려 어머니 생각하는 형섭 씨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엄마가 한 분 더 생긴다는 마음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머, 어쩜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해? 엄마라니. 나도 딸이 생긴 기분이다. 사실 주변에 딸이 있는데 또래들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거든. 말이라도 고마워. 우리 진짜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저는 그때 그게 제 발로 걸어가는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이왕이면 고부 사이라고 해도 잘 지내면 좋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그때부터 신혼집은 당신이 책임진다며 호언장담하셨는데 그게 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진명이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주셨는데 말씀은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대출까지 받으실 필요 없다고, 그 부분은 그럼 저희 부부가 대출을 받던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그 정도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당신이 사는 집도 아닌데 빚까지 지면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게 부담스러워 내키지 않았는데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한 말도 있고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대신 우리 엄마 부담 덜어드리게 용돈 좀 넉넉히 드리면 어때? 나는 사실 이런 일이 없어도 엄마 생활비 겸 용돈은 드리고 싶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 대출금 내는 셈 치고 그 돈 엄마 쓰시라고 드리면 우리는 엄마 용돈 챙겨드려서 좋고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집 해줬다고 생색도 나고 양쪽 다 좋은 거 아닌가? 아, 그리고 집 대출금 다 갚으면 우리 공동명의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결국 우리는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집 생기는 거니까 그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개소리 같지만 그때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일을 하신다고 해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용돈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 하시는 일이 보험 일이다 보니 수입이 들쑥날쑥이었는데 남편 말대로 넉넉히 우리가 대출금 갚는다는 생각으로 들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저는 정말 조금 받는 줄 알았다는 건데요. 이게 알고 보니 계약금만 시어머니 돈이셨지 대출이 무려 90%였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나 대출이 나오는 부동산이 있을까 싶어 아는 분께 물어보기도 했는데 신축이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 1000에서 2000 정도 대출을 받으셨나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맞벌이다 보니 한 사람이 경제권을 갖기보다 생활비와 부부 공동으로 쓰는 돈을 각자 얼마씩 들이며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100만 원,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50만 원, 비상시 쓸 적금 50만 원, 이렇게 각자 200만 원씩 내놓고 생활했는데 그 관리는 남편이 했죠. 저보다 남편이 그런 부분에서는 더 꼼꼼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거의 대부분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이었고 자기 돈까지 보태서 집 대출금을 갖고 있었더군요. 저는 그걸 한참이 지난 후에나 알았어요. 그리고 뭐 제가 난 200만 원에서 전부 해결이 되었다면 문제 삼을 것도 없었는데 당연히 저희 생활비에서 빵꾸가 나 그게 슬슬 문제가 되어갔죠. 남편이 처음엔 자기 돈으로 메꾸다 야금야금 대출을 받아서 메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비상시 쓸 적금 따윈 애초에 모인 적도 없었는데 여기서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간 돈만 순수하게 3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저희 친정 용돈 50만 원 드리면 나머지는 50만 원이었는데 아무리 식구가 딸랑 둘이라고 해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 이외에 또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아세요?
이 부분도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그걸 알았을 때는 결혼하고 6개월이 넘었을 때였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진짜 바빴거든요. 결혼도 겨우 그날은 빼야 한다고 우겨서 뺐었는데 신혼여행 2박 3일 다녀오고 거의 집에는 잠만 겨우 자러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솔직히 집에 안 가고 대충 어디서든 자면 한두 시간이라도 더 자는데 그래도 남편 옆에서 자고 싶어서 꾸역꾸역 집에 들어갔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꼼꼼할 줄은 알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면 청소며 음식까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먹을 밥까지 꼼꼼하게 랩핑을 해뒀는데 처음엔 그 성의가 너무 감동이라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자곤 했어요. 하지만 이윽고 그럴 시간에 얼른 씻고 남편 품에서 자고 싶었던 저는 그 밥도 먹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야근도 끝이 났어요. 그건 바로 개편이었는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하나? 개편 때문에 일이 줄었거든요. 사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던 참이라 저는 내심 개편이 반가웠어요. 신혼인데 바빠서 제대로 남편이랑 좋은 시간도 즐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과 오붓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할 생각에 설레이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당장부터 남편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는데요. 제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 옆에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으셔서 과일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일찍 집에 들어온 저를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 두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두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저도 덩달아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차림이 뭔가 석연치 않았는데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누가 봐도 파자마 차림이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가 가깝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차림으로 저희 집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다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도 뭐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옷차림이 괜찮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이해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저 시어머니가 파자마가 속옷도 아니고 남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무리 남편이 꼼꼼하고 세심하다고 해도 청소며 정리가 너무 살림 구단 같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감탄하고 내가 남편을 잘 골랐구나 좋아했죠.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집안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욱이 저는 늘 밖에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으로 청소나 요리 같은 살림은 자신이 없었는데 솜씨가 빼어난 남편을 만나 저는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더군요. 제가 개편 후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거든요. 그렇게 치우는 것도 잘하고 정리전돈도 잘하던 남편은 저랑 있으면서 영 딴 사람이 되었는데 건조기에서 나온 빨래를 갤 때도 서랍에 있는 옷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어요. 서랍에 정리된 옷들은 아주 칼각을 자랑하며 예쁘게 들어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 앞에서 빨래를 정리하는 남편의 손에는 영 다른 옷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도 이상했어요. 요리도 제법 잘한다고 해서 그런 줄은 알았지만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내공이 느껴졌는데 그 정도 의문점이 생기니 답은 바로 나오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자기야, 혹시 나 바쁠 때 우리 집에 어머님이 자주 오셨어? 어? 그걸 왜 갑자기 물어? 그냥 뭐 오다 가다 종종 왔지. 왜? 아니, 서랍에 든 옷도 그렇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어머님이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그럼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거야?
그냥 엄마가 자기 일하느라 힘든 것 같다고 자기가 한다고 해서 몇 번 했어. 근데 왜 자기는 그런 얘기 나한테 한 번도 안 했어? 전에 어머님 우리 집에 계실 때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그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거고 또 온 김에 이것저것 해줄 수도 있지. 왜? 자기는 그게 싫어? 나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건 맞아. 감사하지. 근데 말이야, 서랍에 내 속옷까지 정리해 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난 그게 자기가 한 줄 알고 여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럼 그동안 계속 내 속옷을 어머님이 빨래하시고 정리까지 하셨다는 거잖아? 뭐 어때? 같은 여잔데. 그리고 자기도 궁금하면 물어보지. 왜 내가 그걸 다 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자기도 눈치껏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빨래를 그렇게 내놨겠어? 자기한테도 내가 빨래 돌릴 때 내 속옷까지 빨아달라고 하진 않았잖아. 늦게라도 내가 할 건데. 그래도 뭐 우리 엄마가 해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자기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우리 집에 어머님이 도대체 얼마나 자주 오신 거냐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사주신 집이고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매일같이 오시는 건 좀 아니잖아.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좋기만 했는데. 왜? 그럼 나는 뭐 맨날 자기만 기다리면서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 겸사겸사 집도 가까우니까 온 거지. 엄마도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아하고. 나는 지금 자기 반응이 진짜 이상해. 저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깝기도 하고 아들 집인데 바쁜 며느리 대신 수고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하는 살림이라도 시어머니한테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고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한 것 같아 대화 말고 부탁을 하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내가 예전처럼 바쁘지 않을 거니 시어머니한테 힘들게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못하는 살림이라도 제가 자꾸 해봐야 늘지 않겠냐고 중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전달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연락드릴 수도 있지만 아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남편이 얘기를 잘 했는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집은 예전보다 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제 마음은 전에 비하면 훨씬 편안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남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는데요. 분명 저한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처음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슬쩍 간단한 술상과 함께 회사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고 능청스럽게 대화를 피하는 거 있죠. 분명 한숨도 자주 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게 고민이 있어 보였는데 저한테 말하기가 좀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을에 겪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지나쳤는데 그 일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편이 하던 고민은 저랑도 아주 많이 상관 있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때부터는 한동안 저희 집에 뜸했던 시어머니가 주말이면 여지없이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이름으로 구입한 집이라 그런지 저희 집을 마치 당신의 별장인 듯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한두 번도 아니고 주말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는데 당연하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해하는 게 이상한 거라며 당당하셨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이 너무 더럽다고 자기 손이 안 가서 그런 것 같다며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혼잣말하는 게 습관이자 버릇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은 혼잣말은 기가 막혔어요. 내가 매일 와서 치울 때는 이런 얼룩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게 뭐야? 하여간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표가 나지. 냉장고 안은 또 왜 이래? 이거 상했네. 아, 아까워라.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쟤는 왜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오고 난리래? 그냥 전처럼 내가 낮에 와서 실컷 입고 그럼 좀 좋아? 내 집인데 나는 오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시어머니 혼잣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 집은 저희 신혼집으로 사주신 게 아니고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종종 왔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었는데 매일같이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놀라운 사실도 알았는데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통장이며 다이어리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에도 손을 대신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 다이어리에는 일기 비슷한 제가 쓴 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것들을 꺼내 설마 이런 것도 다 보신 거냐고 좀 예민하게 따졌어요. 아니, 있길래 좀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이걸 왜 꺼내서 보셨어요? 나는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 뭔지 몰라서 좀 보다가 네 일기인 것 같아서 보다 말았다. 그게 이렇게 발끈할 일이냐? 그럼요. 누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다이어리를 훔쳐갔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어요? 얘 좀 봐.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럼 애당초 거기도 네 잘못이지. 왜? 열쇠도 달아서 잠그고 다니지 그러니? 별 내용도 없더만. 나는 뭐 방송국 사람들 얘기 적혀있을까 좀 봤다. 엄마도 참 왜 그랬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뭐야 이놈아? 그러게 가재는 걔 편이라고 너는 네 마누라 편이라는 거지? 하여간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집도 떡하니 사주는 시어머니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저는 순간 자존심 상하게 입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순간 제 안식처가 아닌 족쇄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기함할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 집에 이상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남편 앞으로 날아온 빛 독촉장이었어요. 살다 살다 그런 우편물은 처음 봤는데 야금야금 많이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뭐냐고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거짓말에는 속을 수 없어 결혼하고 엄청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돈을 쓸 일은 술, 여자, 도박 이 셋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셋 다 아니라고 잡아댔고 급기야 자기도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자기 입으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 비밀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준 우리 집이 대출이 90%나 있는 깡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생활비와 적금인 줄 알고 남편에게 주던 제 돈은 그 대출금 갚느라 대부분 쓰였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이름만 갖다 썼지 남의 돈으로 자기 빚 갚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된 거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며 어차피 우리가 사는 집이니 저랑 반반씩 해서 대출금을 좀 갚자고 했는데 기가 막혔죠.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속은 것도 열받는데 4명이도 아닌 집 대출금 갚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애당초 상견례 때도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린 사람도 저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또 자기 집이라고 집도 해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열이 안 받을 수 없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남편이 그간 혼자 쳐놓은 사고도 짜증이 났어요. 결국엔 집 대출금이란 남편 빚도 같이 갚아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능력에 살 수 없는 집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맞다고 팔아서 집 대출부터 갚자고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자기 집을 왜 제 마음대로 파냐고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따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졌어요. 이렇게 90% 빚으로 사주신 집이 사주신 거냐고요. 이건 그냥 저희더러 대신 빚 갚고 살라는 건데 그럼 명의라도 우리한테 줘야 하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제가 집 명의 가지고 따진다고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고 대출 다 갚으면 어련히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꿔줄 건데 제가 너무 속물이라고 핏대를 세우셨어요. 정말 기도 차지 않았죠. 자기들이 지금 저한테 쌍으로 사기친 건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짝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계속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제 명의도 아니고 그 빚 갚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주던 돈을 그달부터 딱 끊어버렸는데요. 남편은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억울해 죽겠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누가 더 억울한지 제대로 따져보자고요. 그래, 자기 화난 거 이해해. 근데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어. 오죽하면 빚까지 지면서 지금까지 버텼겠냐? 그런 건 자기가 좀 이해해줘야지. 나는 엄마한테도 자기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싶단 말이야. 지금 뭐라는 거야?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이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 나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다 알면서 한통 속으로 나를 속인 자기한테 더 화나. 자기는 이걸 나한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서 내가 영영 모르겠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었지. 자기랑 나랑 200만 원씩 400인데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금리가 변동금리고 장인 장모님 용돈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는데 줄인다고 줄여도 공과금 내면 진짜 없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한 거야. 그럼 식비라도 굳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여기 와서 가정부 노릇 했으니까 몸으로 떼온 거나 다름없지. 진짜 사람 할 말 없게 만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같아? 애당초 이 집 왜 고집 피운 건데? 입장 바꿔 생각해봤어? 자기도 좋아했잖아.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되지. 막말로 이 집에 거주하는 건 우리 아니야? 그래, 우리 엄마가 좀 억지를 부렸다고 치자. 그래도 뭐 우리 엄마 욕심 채우려 한 거 아니고 우리 좋게 살라고 한 거잖아.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어머님이 사주신 집이니까 명의 부분 불만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 명의로 한 어머니 마음은 사심이 있다고 생각해. 막말로 여기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시잖아. 매달 남의 돈으로 대출 빚 갚으시면서. 그뿐이야? 나랑 우리 엄마 아빠는 깡통집인 줄도 모르고 여기 혼수한다고 얼마나 무리했는데. 남이라니. 진짜 말 그렇게 할래? 그리고 자기가 해온 혼수는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가져가서 쓰시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러니 우리 엄마가 자기더러 속물이라고 하지. 저는 남편의 속물 소리에 더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되레 저를 속물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그달부터 주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제 동의도 없이 들어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받게 어디에 물어도 속 시원한 답은 들을 수 없었는데요.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맞는 게 남편과 그날 이후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된 거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빚도 같이 갚고 우리 사는 집 대출금도 같이 갚아 나갔으면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다다 하며 남편을 쥐잡듯 잡았는데요. 그렇게 한 두어 달이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짐을 싸서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왔더군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앞으로는 여기서 살 거라고 당신 살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을 뺐다고 하셨는데 그 돈으로 남편이 진 빚을 갚아준 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안방 쓰는 거 아니겠냐고 안방에 있던 제 물건을 마음대로 빼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가 있어 기가 살았는지 낄낄거렸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저 사람이 제가 좋다고 저를 쫓아다녔던 인간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편하게 이 집에서 둘이 살라고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남편도 무슨 이런 일로 부모를 찾냐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는데 다행히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른 뒤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핸드폰에 들렸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희 아빠가 물으셨는데 저는 핸드폰에 대고 바로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고 다급히 말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졸지에 한 집에 양가 부모가 함께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크게 쉬셨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긴 했는데 끝내 그 뻔뻔함은 잃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뭐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제 명이지만 대출 다 갚으면 애들 명의로 해줄 거고 애들이 주는 용돈으로 대출금 냈는데 그럼 그 돈은 제 돈이죠. 안 그래요? 내가 내 돈으로 빚 갚아주고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성을 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부인, 그건 억지죠. 아니 애당초 저희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서방 빚까지 지면서 사부인 전세 보증금도 날렸지 않습니까? 그건 이기적인 따님 때문이죠. 부부면 남편 빚도 같이 갚아줄 수 있는 건데 자기 속였다고 매달 내던 돈도 딱 끊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집 대출금 미납되면 경매돼요. 그럼 이게 다 저희 딸 때문이라는 소립니까? 여보, 진정해. 저기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죠. 결국엔 애들 잘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여기서 산친하고 버티면 애들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집 정리하시고 지금이라도 애들은 애들 힘으로 살게 하죠. 네? 그럼 저더러 제 집을 팔라는 소리세요? 저는 싫어요. 어떻게 장만한 찻집인데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입니다. 여기에 살 자격 있어요. 두 분은 서로 의지할 옆 사람이라도 있지 저는 뭐 누가 있습니까? 말년엔 여기서 며느리 수발도 좀 받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엄마는 뻔뻔하다 못해 당당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그야말로 뒤로 넘어갈 지경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같다며 저더러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 자리에서 물으셨는데 대답은 뻔했죠.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웃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선배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했고 의외로 답은 간단했는데요. 변호사님 말이 저 모르게 흘러간 대출금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용도가 분명히 있는 돈이었는데 공동 자금을 빼돌린 거니 그 돈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으니 그저 들어간 제 돈만 빼낼 생각이었는데 남편의 급여에 압류를 걸기로 했어요. 조금 절차가 복잡하긴 했지만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 제가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회사에 망신이라며 남편놈이 합의 이혼해 줄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했고 저는 그동안 들어간 대출금 중에 내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돈은 어차피 생활비랑 적금이었잖아. 어차피 소비를 위한 돈이었다고. 그렇게 따지면 자기는 그 집에 공짜로 산 거잖아. 월세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고맙더군요. 5만 정 떨어지게 해줘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인정사정 봐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인간은 결국 회사에 퍼질 소문이 무서워서 저에게 집 대출금으로 들어간 돈의 2분의 1을 정산해서 입금해줬어요. 그 돈의 출처는 솔직히 궁금하진 않았는데 시어머니 보증금 남은 돈이랑
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그 집 대출금이랑 자기 신용 대출금까지 갚아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며 그때도 억울하다는 듯 저를 원망했는데 솔직히 인간들이 왜 그렇게 그 집에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누가 무리해서 그 집을 지키라고 했나요? 그리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원하는 집에서 둘이 살게 되었으니 잘 된 것 같았는데 왜 저한테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렇게 저의 이혼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잘 끝났죠. 그리고 덩달아 소문이 무서웠던 그 인간은 결국엔 회사도 오래 다니지 못했는데 제가 일부러 퍼뜨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기심은 소문을 만들어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으니 별의 별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서 소문이 퍼질지언정 헛소문이 퍼지진 않았는데 남편 쪽은 참 다양한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았어요. 바람이 났다는 건 기본이고 돈 문제다 고부 갈등이다 소문이 무성한 것 같았는데 원래 남의 불행은 누군가의 가십이라고 나중에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가 애를 낳아서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까지 났다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뭐 너 때문에 이런 개망신을 당해서 회사를 못 다닌다는 거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딴 소리 하려고 일부러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또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도 찾았겠다. 이혼해서 남남이겠다. 저는 더 이상 불편하게 전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집이 경매로 홀라당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빠지면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집이었다는 건데 씁쓸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순전히 저 때문이라며 자기랑 자기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끝까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이혼까지 했는데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떠드는 것도 힘들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전 남편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찾아와 괴롭힌다고 호소했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했어요. 그리고 경찰 2명에게 둘러싸여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로 향하셨는데 그 후로는 다행히 두 인간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원래의 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네요. 이미 충분히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물론 결혼해서 잘 살았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복의 기준을 낮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쩐지 잘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힘이 나요. 누군가 그랬는데 결혼도 이혼도 결국엔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행복이죠.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혼했으니 이왕이면 아주 많이 행복하고 싶어요. 과거를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사람을 기만할 수 있을까 어이가 없는데 이젠 그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요. 이미 그 인간들은 그런 모자란 자기들 생각으로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 인간들은 평생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 수도 있겠지만 부디 선량한 다른 여자가 그 인간들이랑 엮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는 또 무슨 죄냐고요. 그리고 끝으로 더 빛나고 나아질 제 싱글 라이프를 소망하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도 진짜 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반쪽을 만났으면 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보람 있고 행복하시길 소원하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